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벌써 오늘이 5번째 강연이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통섭의 광장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을 모시고 삶의 지혜를 통찰하는 그런 최고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역시 여러분이 정말 가장 좋아하실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신 그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과 문학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으로 문학이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온 대한민국 대표 문학평론가이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신영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진짜 방송 출연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나운서님이 소개를 해주시니까 보통 그 도서관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런 방송국 홀에서 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공감인데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주제인데 문학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의 어떤 기폭제라고 할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 것 같으세요? 공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소통.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이 공감하고 관련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MBTI.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런 책이 있습니다. 그 영어 제목 보시면은 Personality Brok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로커는 이제 중개인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많이 쓰죠. 정치 브로커 이러면 안 좋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책 제목이 MBTI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책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꽤 화제가 됐던 책이고요. 저기 제가 사진을 붙여놨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평론가세요. 지금 영어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한 두세 명 중에 한 분인 그런 유명한 평론가신데 저분이 특이하게도 MBTI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안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불과 그저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표기는 저 머브 엠리라는 저 표기인데 저 표기로는 이 책이 안 나왔거든요. 검색이. 알고 보니까 메르베 엠레라고 표기가 돼서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되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번역이 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거는 번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절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평론가가 왜 MBTI에 대해서 책을 썼을까? 그만큼 MBTI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이게 진짜 열풍에 가까운 화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고 이게 나오자마자 절판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들이 MBTI를 즐기긴 해도 그렇게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건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들춰봤는데 제목 뉘앙스처럼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MBTI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긋지긋하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굳이 말하자면 그런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이 찬반이 뜨거워요.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걸 만드신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모녀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쭉 연구하던 걸 딸이 이어받아가지고 같이 완성한 그런 지표라고 하죠. 지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뭐 심리학 그 전공자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아마추어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직업은 소설가였어요. 모녀가 둘 다. 예. 그래서 뭐 해외의 그 심리학 전문가 이런 분들은 아마추어가 만든 이게 뭘 그렇게까지 난리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따님은 소설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소설가인데 그 중에 한 권은 또 좀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아주 심하게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 본 건 아니고요. 이 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BTI 관련 재단에서도 그 책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걸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별로 자료 협조 이런 거 잘 안 한다. 이 저자도 자료 열람을 거부당했다. 이런 내용이 서문에 있습니다. MBTI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저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또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16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냐. 생각만 해도 싫고 뭐 양극만 딱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얼마든지 많은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것도 싫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또 이 MBTI 때문에 어떤 해방감을 느낀다. 내 인생은 MBTI를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내가 왜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자기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답을 얻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뭐 전문가 입장에서 이 아마추어들이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꼭 비난을 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죠. 자, 근데 공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 번째 항목 이거죠. T냐 F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신다면 사고형은 업무 중심이고 그냥 하나씩 대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사고형은 업무 중심이고 감정형은 관계 중심이다. 그리고 T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 F는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틀려도 좋으면 한다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틀린 거를 따라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래쪽이라면 그런 게 어딨냐? 먹고 틀린 게 더 중요하다. 이건 이제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이라는 것은 이 사실이 이 사람을 상처 입히지는 않을까, 뭐 우리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T는 논평하기를 좋아하고 F는 공감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장년층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저도 뭐 굳이 말하자면 갑자기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좀 위화감을 느낀 쪽에 가까운 그런 세대인데 지금 뭐 20, 30대들은 이 MBTI가 없으면 거의 대화를 못할 정도로 거의 받아들여서 대화를 합니다. 갖고 놀기까지 하죠. 이걸. 근데 이 설명은 지금 봐도 느끼시겠지만 뭐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MBTI 지표는 다 그렇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는 것들이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건 저런 장단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와 F의 경우는 유독 사람들이 공감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감하기보다는 논평하기를 좋아하는 저 T 유형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경향이 생겼죠.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유튜브의 채널 중에 밈고리즘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한 코너예요. 폭스클럽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짤막짤막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저 팀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너 T야? 요즘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너 T야?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깨는 거야.
공감 못 해주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거의 원조가 이 불어입니다. 사람들 이제는 원조가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쓰죠. 이 사진 보시면은 왜 저런 동작을 하고 있냐면은 T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눈썹에 이거 대고 코 해서 T고요. 밑에는 저 일부러 T 모양을 만든 거죠.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T 유형인 사람은 욕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어떠세요? 뭐 F형이면 뭐 상관없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T형이신 분들은 아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죠? 원래 취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이 공감에 대한 유행을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너 T야? 라고 이렇게 화를 낼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한 반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공감을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응해줘야 돼. 그게 매너야. 이런 식으로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좀 못해.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근데 MBTI는 원래 이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사람의 유형은 계속 바뀌면 그건 잘못 테스트를 한 거고 이건 잘 안 바뀐다. 이게 그 원조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T로 타고난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나의 기질 때문에 나의 태도나 매너가 틀렸다라고 욕을 먹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타고났다고 얘기할 때도 또 있죠.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걸 또 성별화 해가지고 남자들은 원래 공감을 잘 못해. 여자들은 그걸 기대하고 또 서로 잘 하는데.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면 남편은 언제나 가르치려고 들고 아까 나왔듯이 논평하려고 한다. 남자들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또 정해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면 이해를 받아야 되는데 요구를 받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고난 거냐 아니면은 익혀야 되는 태도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공감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연습하는 것이고요. 제 식대로 얘기하자면 이 책에도 제가 쓴 말이지만 공부해야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감의 본질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sympath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앞에 SYM은 with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이고요. 뒤에 퍼시는 파토스,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페이소스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ith 페이소스니까 with emotion이니까 이거는 누군가와 감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어는 아직도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의 주제인 공감이라는 번역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주로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동정. 근데 동정이라는 번역어는 딱히 적절한 번역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심퍼시라는 단어는 딱히 이렇게 슬픔에 대한 심퍼시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심퍼시입니다. 그래서 동정은 좀 안 맞죠. 그래서 동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동감도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은 동감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거랑 딱 맞는데 우리가 보통 동감이야 이럴 때는 너의 감정이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얘기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뉘앙스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공감은 왜 못 쓰냐? 그거는 이따가 나올 어떤 다른 단어가 또 번역으로 딱 지정이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퍼시는 좀 흔들흔들합니다. 번역어가. 근데 영어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1700년대에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휴me, 애덤 스미스 이런 분들입니다. 별로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시죠? 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책은 뜻밖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게 읽으실 수, 특히 저쪽 애덤 스미스 책은, 애덤 스미스는 보통 경제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근데 먼저 쓴 책이 저 책이고요. 본인이 더 뿌듯한 성과라고 느꼈던 책은 저쪽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요. 나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친구처럼 지냈던 학문적인 동료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약간의 경쟁 관계도 있고 그런 분들입니다. 재밌는 얘기만 몇 개 골라가지고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를 제가 잘 이렇게 버무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런 표를 애덤 스미스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린 겁니다. 자, 심퍼시. 내가 이 사람을 심퍼시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주체고 저 사람은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잘 될 때는 성공이고 잘 안 될 때는 실패죠. 그래서 잘 되면 상대방이 너 내 마음을 아는구나, 고마워할 거고, 잘 안 되면 어색해질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애덤 스미스가. 자, 성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을 하면, 심퍼시에 성공하면은 주체는 어떻게 되고 객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윗줄은.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어떤 건지 알겠어서 어떤 표현과 행동을 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떨까요?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내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은 한 명이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1.5명 정도 되는구나.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그걸 왜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거가 나의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깨름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건 너무 결벽증적인 태도 같아요. 지속 가능하려면. 심퍼시라는 것도 나의 감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같이 느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일인데,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떨 땐 잘 안 될까? 하기 싫을까?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는 왜 잘 안 될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했어요. 그 대답은 애덤 스미스의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가족한테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심퍼시는 만족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반대인 겁니다.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감정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은 왜 힘드냐면은 이게 다 얽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우울하다, 힘들다 이러면은 그렇게 만든 원인 중에
내가 전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그 이유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둘 다 힘들어요, 하다 보면. 근데 겨우 참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한숨을 후 쉬어요. 땅이 꺼질 듯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힘들지, 좀만 참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럴걸요? 한숨 푹 쉬면은 약간 거슬려요. 왜? 힘들지 이게 아니고 힘들어? 힘들지가 되면은 그래 고생이 많아 이렇게 되는데 힘들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나도 힘들다. 너만 힘드냐 이렇게 가요. 왜 그렇게 못된 태도가 생길까요? 한숨을 쉬는 순간 이 한숨 속에 나에 대한 비난이 있는 건 아닐까 막 곤두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쓰레기를 안 버려서 저러나? 오늘 뭐 친구랑 잠깐 만나고 들어왔다고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의 그 감정을 내가 인정하고 긍정하는 순간 나의 잘못도 동시에 인정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밟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더 냉정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시면 다행인 거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설명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안타깝지만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객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좋죠. 상대방도. 근데 어떻게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이건 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되나요? 2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것도 거의 일종의 밈 같은 거죠.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제 대답은 뭐냐면 반이 되느냐?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은 뭐냐? 그냥 하나가 된다. 1. 아까 제가 1.5 이런 표현 썼는데 비슷하게 표현해보자면 슬픔을 나누면은 그제서야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1보다 더 큰 거예요. 1은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슬퍼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뭐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1 슬픈 겁니다. 근데 대부분 1.5예요. 왜냐하면 0.5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늘 끼어듭니다. 뭘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억울하고 주변에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고 고립감.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건성으로 하고 힘들겠다. 사실은 내 기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로움 이런 것들. 외로움, 고립감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이게 0.5가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누가 나한테 심퍼시를 해준다. 공감이든 위로든 뭐든 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시험에 떨어진 걸 이 친구가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뭘 해도 그 일은 영향을 못 받아요. 이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건 좀 과장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0.5가 좀 사라질 수는 있겠죠. 내 기분을 얘는 아는구나. 나한테는 이걸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구나. 고립감, 외로움이 조금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겁니다. 저는 심퍼시의 최대 효과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1만큼 힘들게 해주는 거. 실패한다는 어떤 걸까요? 저 사람이 이런 감정인 것 같아서 그 감정을 나는 언제 겪었지, 언제 느꼈지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 감정을 내 몸속에 지금 이제 작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나는 아직 너무 건강하게 살아 계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기분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근데 전혀 그 감정을 모르겠고 그 친구를 만나도 제일 친한 친구면은 같이 막 꺼이꺼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갈 때부터 힘들죠.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저 친구의 감정은 한 100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해도 50밖에 안 될 것 같은 상태면은 매우 부담스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도 무슨 말 해야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장례식장 뭐 여러 번 갔지만 지금도 들어가서 그 상주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늘 가기 전에 생각해요. 그 상태로 갔더니 친구가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야 힘들지 일어나 뭐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물도 한 방울 안 나. 그러면 되게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상대방이 100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갔어요. 근데 친구가 내가 지방에서 뭐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서울 장례식장에. 근데 친구가 오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지. 너무나 뭐랄까요 의연하게 내가 뭐 위로의 말을 할 새를 안 주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고생했다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를 대하는 거죠.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편안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통 칭찬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그 친구 사람이 되게 의연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근데 우리가 보통 남을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줬을 때일 때가 많아요. 내 에너지를 줄여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주 이기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한 40 정도로 다운시켜 가지고 나를 맞이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50인데 얘는 40이야 오히려. 그러면 전혀 미안할 것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표현해야지 적당하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정도를 벗어나면은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구나. 상대방을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다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이에요. 내 안에 무슨 뭐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 관찰자가 제3자처럼 그와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잖아요. 시험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너무 잘 됐다. 한 30분 같이 밥 먹으면서 진심으로 기뻐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그날 하루 종일 막 아싸 막 막 이러면서 주체를 못해 막.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이제 짜증이 나죠. 예의 없는 놈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얘의 기쁨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얘는 한 500 정도 기쁘구나. 나는 친한 친구인데 100 이상은 안 돼. 100 이상은 질투, 분노 이런 건 거예요. 그걸 내 스스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미운 건 거죠. 객체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대방한테는 잘 안 된다. 얘가 나를 모르는구나. 아까 말했던 그 성공의 결과를 뒤집으면 되죠. 외로움이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이해 못 해준다? 그러면 더 외로워지겠죠. 세상 혼자 사는 거구나. 친구들 막 정리하죠. 막. 내가 좋은 일 있었는데 안 기뻐한 놈. 슬픈 일이 있었는데 안 슬퍼한 친구들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줄 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애덤 스미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요. 긍정적인 감정에 심퍼시를 못 해줄 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못 해줄 때 하고 슬픔 같은 거 어느 쪽이 더 섭섭할까요? 나만큼 안 기뻐할 때, 나만큼 안 슬퍼할 때 헷갈리시죠?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을 못 해줄 때 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책에는.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 된다. 라고 하면서 나의 절친이 있는데 제3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야, 너 걔 알아? 걔 어때? 어떤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나는 걔 요새 참 마음에 들더라. 좋은 애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절친한테. 근데 절친이 그래? 난 아니던데? 나는 걔 별로던데? 느낌이 쎄하던데?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좋죠? 그죠? 근데 그냥 좀 안 좋은 정도. 뭐 약간 머쓱한. 예. 그래?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구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근데 반대입니다. 나 쟤 너무 싫어. 너 쟤 알지? 막 욕을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친구가 그래?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꼬여 있냐? 걔 좋은 애야.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끝입니다. 이 친구는. 머쓱한 정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너 내 친구 맞아?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그 다음에 요런 얘기를 거의 그대로 써놨어요. 그 밑에 어떤 문장을 써놨냐면 내 친구가 나의 친구의 친구일 필요는 없다. 근데 내 적의 적인 건 언제나 그래야 된다. 내 적의 적이어야 돼. 너도. 그렇게 써 있어요. 공감하세요? 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누구를 칭찬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해도 누굴 욕할 때는 긴장해요. 왜냐면 같이 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아까 말한 그 통념이 맞다면 남자들은 이때 언제나 정답만을 얘기하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네가 틀렸어.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들 얘기 많이 하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우린 왜 이 모양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애덤 스미스의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들입니다.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뭐 그럴듯하죠. 그죠?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심퍼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요즘에는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엠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들어진 말입니다. 원래 있던 말이 아닙니다.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 밑에 독일어로 아인필룽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저게 감정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감정이입 이렇게 됩니다. 감정이입. 근데 영어에도 저게 딱 맞는 말이 없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퍼시는 with emotion이었잖아요. 이건 into emotion,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말은 이제 이 단어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수십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한 20, 30년 동안 이 개념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제러미 리프킨, 뭐 미래학 이런 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미래 문명은 공감의 문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두 번째 책은 프란시스 발이라는 분은 영장류 연구하시는 분인데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학자. 이 본능은, 이 공감이라는 것은 진화된 본능이다. 영장류한테도 있다. 인간은 이게 아주 진화된 생물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너무 공감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많이 하니까 또 삐딱한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공감의 배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을 보면 against empathy입니다. 공감에 반대한다 이런 겁니다. 공감이 뭐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책이고요. 저 네 번째 책은 이 네 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저자의 책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장대익 선생님이 작년에 이 무대에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장대익 선생님의 책이고 한국어로 쓰여진 책 중에서는 제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장대익 쌤이 보시면은
그러면 외국 책하고는 비교하면 뭐 밀린다는 거냐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외국 책을 다 본 건 아니니까요. 한국어로 쓰여진 책에 한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 저 책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원래 심퍼시라는 단어를 쓰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엠퍼시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같이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뜻이 같으면 두 단어가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이 책을 찾아보면은 저런 설명이 있는데요. 심퍼시와 엠퍼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심퍼시는 이런 거고 엠퍼시는 이런 거다라고 정해놓고 단어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뒤에 사람들이 차이를 개념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른데요. 이분은 일본인 저자인데 이 전문 학자는 아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서 에세이를 쓰신 분인데 브래디 미카코라는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심퍼시는 가여운 사람. 자,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 같은 사람들은 꼭 저렇게 한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도 일상에서는 저렇게 한정돼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가여운 사람이나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품는 감정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행동까지. 그러니까 뭔가 울컥해가지고 뭐 한다,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심퍼시에 가까운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엠퍼시는 가여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를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니까. 근데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저렇게 보는 걸까? 위치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걸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는 겁니다. 저 위치의 사람은 저럴 수 있겠구나. 60, 70대 어르신들 중에서는 요즘 20, 30대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20, 30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분들을 막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세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분들의 경험, 역사, 경제적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 위치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지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 거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엠퍼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원래 개념적인 설명이라는 건 그렇게 하죠. 예. 심퍼시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거나 차오르는 것이라면 엠퍼시는 능력이므로 배워서 익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무이한 정답은 아니어도 실제로 영어권에서 이 단어를 쓸 때 뉘앙스랑 거의 근접한 그런 설명이라서 이 설명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책들의 설명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느껴지시죠? 심퍼시는 이제 감정적인 걸 더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엠퍼시는 지적인 거.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자면 인지적인 거.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그냥 막 손 잡고 눈물 철철 흘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어떤 상태일까 상상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다 공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MBTI에서 너 뭐 F야 T 할 때 그 F하고는 점점 다른 뉘앙스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F는 되게 좁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요즘에는 엠퍼시 이론가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엠퍼시 안으로 통합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아까 심퍼시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정서적 공감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아까 엠퍼시로 강조했던 그 내용은 인지적 공감 이런 식으로 딱 나눕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심퍼시라는 개념은 이제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엠퍼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니까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어려운 논문에서 발췌한 설명이 아니고 구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정서적 공감은 뭐냐? 타인의 여러 정신적 상태에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능력. 적절한 감정. 저 사람이 슬픈데 앞에서 낄낄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선택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불러들이는 겁니다. 나에게로.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서 뭐 이를테면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난 자식을 잃은 적은 없지만 놀이공원에서 한번 1시간 동안 놓친 적이 있다. 그럼 이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주룩 나면서 손을 잡는 거죠. 인지적 공감은 자 위에 respond with지만 밑에는 understand죠. 이건 이해입니다. 이해. 그리고 밑에 정신적 상태라는 말 말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perspective, 관점. 그러니까 위에 거는 감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밑에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세상을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걸 추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지적 공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관점을 채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그리고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저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집어넣어 보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저런 문장이 나오면은 번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집어넣자 이렇게 하지 않고 공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일본 저자의 책 제목 다시 한번 보시면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둘 중에 밑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인지적 공감과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위에 것만 공감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난 남자라서 잘 못해. 뭐 이런. 꼭 해야 돼? 내 살기도 힘든데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좀 이제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저겁니다. 많은 관점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많은 처지들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지적 공감을 위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인지적 공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상태, 감정, 관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해서 본의 아니게 폭력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을 스스로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알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딘가에 쓴 문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나빠서 틀리는 게 아니라 몰라서 틀린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많이 틀려요.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공감에 대해서는 연습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연습. 근데 연습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떠오르실 텐데 인지적 공감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부에 가깝습니다. 공부는 점점 더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건 어떤 상태일까? 저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감정의 상태의 양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공감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원서 표지를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원서의 제목에는 엠퍼시 익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런 제목이 붙었냐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병원에서 가짜 환자 연기 알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아까 말했죠.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응대하고 채택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코스를 만든데 외국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의대에서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알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연기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시나리오를 미리 받아가지고 40세 여성 일주일 전에 뭐 유방 절제 수술을 했고 지금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 숙제하고 들어가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맞춰봐 이런 식으로.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원래 꿈은 작가였는데 이 알바를 해서 너무나 좋은 소재거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썼고 여기 밑에 보면 화려한 표현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저자가 됐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감은 그저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는 말을 꼬박꼬박 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저렇게 알고 있죠. 너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할 때는 저런 말 좀 잘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난을 빛속으로 끌어와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자, 비유적으로 표현해. 어둠과 빛은 보통 무지와 알매 비유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내가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 빛속으로 끌어온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은 뭐가 힘든데? 뭐라고 하면 나 잘 모르겠는데 짜증이 막 나고 맨날 공감해달라고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하면은 어떻게 힘든지를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를테면 난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여자로서 그런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정확하게 뭐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로 하기 참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뭔가 말을 하겠죠, 상대방이. 근데 처음엔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금방 알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근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를테면 이제 상대방이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야, 이를테면 네가 남자인데 네가 군대를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줘. 근데 군대 얘기를 하니까 금방 알겠는 거예요. 아, 그런 감정이었어? 아, 그 되게 힘든 건데 이렇게 갑자기 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무슨 나는 F고 T여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알게 되고 울면 바로 따라 울고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안다는 거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물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 연습이고 공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직업도 아닌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책입니다. 예. 맥 빠져도 별 수 없습니다. 책밖에 없어요. 예. 꼭 문학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그 책들 안에는 묻지 않아도 자기가 막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버려진다는 건 어떤 감정이냐면 이걸 쫙 써놔요.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어떤 거냐? 쫙 써놔요. 나는 내 엄마를 내가 키워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내 엄마가 나를 혼자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라요, 정작.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얘기를 하시겠어요? 잘 안 해요. 이건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됐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요. 어머니가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힘들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고 조금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20, 30대들은 좀 짜증 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를 혼자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내랑 분담을 해야 될 때. 둘이 볼 때하고 혼자 볼 때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둘이 있으면은 일단 반밖에 안 힘들어요. 이 경우 정말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외로움, 고립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힘들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아내가 띠띠띠띠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한 5시간 혼자 있었는데 거의 이제 눈이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가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띠띠띠 소리가 나면 갑자기 막 놀아주는 척 하고 있어요. 여보 왔어? 그러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할 때만큼이나 반가워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엄마는 누가 띠띠띠띠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한 번도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냥 혼자인 거예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이걸 느꼈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할 뿐이죠.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애를 안 낳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뭐 낳으라고 할 생각도 없고요.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뭐 대단한 깨달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예.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 인지적 공감이잖아요. 어떤 상태, 어떤 감정이 뭔지를 더 많이 아는 거.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데 세상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감정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그 감정? 그걸 가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조금은 알게 되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으로 아무리 열심히 봐도 직접 경험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들 중에 몇 개 골라왔습니다. 이런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의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 내가 아픈 게 아니면 가족이어도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건 의사들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의사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을 한 거예요. 어떤 환자가 의사한테 선생님 저는 이제 가망이 없나요?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대답은 설문이었어요. 실제로 했던 겁니다. 뭔 것 같으세요? 가장 적절한 것? 1번 많이들 체크했습니다. 4번도 많이 체크했습니다. 3번 간호사분들이 많이 체크했대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어떤 상태 변화가 생긴 건데 어디 컨디션이 안 좋아졌나 혹은 침대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해줘야 되니까 대처를. 그러니까 3번으로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세요 도대체? 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고른 답은 5번이에요. 5번.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 5번은 잘못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잖아요. 저 이제 가망이 없나요? 그랬더니 이제 가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놀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환자가 말할 때는 가망이 있냐 없냐 몇 프로냐 그게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1차적인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확인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거예요. 근데 위에 것들은 저 가망이 없나요? 그랬는데 용기를 내세요. 화이팅!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화이팅이 생기겠습니까? 내 말 안 들었네. 그냥 매뉴얼대로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들 너무 피곤하시니까 다 일일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래도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안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많죠. 혹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되게 불쾌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또박또박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책에 이 사례를 얘기한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오즈야 스지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감독의 그 어떤 영화 한 장면을 예로 듭니다. 부부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뭐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달을 보고 있어요. 남녀가. 달이 참 밝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뜻인 겁니다. 옆 사람이 그러네요. 달이 참 밝네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바람도 참 시원하군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네요. 바람 참 시원하네요.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대요.
저의 지금 그 저급한 연기 때문에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면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따르면.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의 말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그 서술자인 닉 캐러웨이가 개츠비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개츠비의 미소를 설명하는 대목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 영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잔 들고 이렇게 씩 웃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거는 개츠비는 영화보다는 소설입니다. 소설이 정말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 부분에서 온 우주를 다 쳐다본 뒤에 지금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우주를 다 본 뒤에 지금 나는 너만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듣고 있어. 너를 보고 있어. 내용은 나중 문제.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책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인데요. 죽음과 죽어감은 다르죠. 의학적으로 보통 연구를 많이 하는 건 죽음이죠. 죽음의 기준, 심장, 뇌 뭐 이런. 근데 이분은 죽어감, dying. 당신은 시한부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저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다른 병원 가보자. 몇 군데 가봤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그럼 감정이 점점 고조됩니다. 분노로 치밀어 오르겠죠. 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그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풀이 죽습니다. 쭉 내려와요. 협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랑? 의사. 선생님, 제 막내 결혼식이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막 비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살면 그 다음에 죽을게요. 협상인 겁니다. 뭐 가수가 있는데 마지막 공연에 남았어요. 신과 협상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목소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빌고. 그건 아직까지도 그래도 뭔가 이제 기운이 남아 있을 때고요. 그 단계도 지나가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울입니다. 우울. 근데 우울도 반응적 우울과 준비적 우울이 있대요. 이런 게 되게 절묘한 구별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키면서 경험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도출해낼 수 없는 결론들입니다. 이 분야에 엄청나게 유명한 석학이신데 이분이 반응적 우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울이에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울입니다. 그런데 준비적 우울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용의 상태로 가는 우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붙들 수 없다라는 차분하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겪는 우울의 감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집착 이런 게 점점 이제 없어진 상태. 근데 쫙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이걸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응적 우울인 사람한테는 야, 수술 한번 더 해보자. 뭐 항암 치료 한번 더 해보자. 막 옆에서 가족이 막 난리를 치고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러면은 약간의 힘을 더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준비적 우울로 넘어간 사람은 이제는 겨우 저 수용의 상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옆에서 가족이 막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못 이해하면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하고 알면은 그때 너무 늦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더 파더라고 제가 한 2, 3년쯤 전에 감명 깊게 봐가지고 뭐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영화인데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게 뭔지, 치매가 뭔지. 한자로 저렇게 쓰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거는 치자도 매자도 다 같은 뜻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어리석은 상태 이런 뜻인 거예요.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한 20년쯤 전에 인지증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못 바꿨어요. 얼마 전에 또 뭐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걸 봤는데 뇌인지 저하증 저렇게 바꿔야 된다. 뭐 누구한테는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치매 초기 단계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뭘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주변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 간병인이 오기만 하면은 내 시계 훔쳐갔어. 막 자기 딸한테 일로 바치고 자기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거 어쨌어? 네가 가져갔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간병인들도 금방 그만두고 가족들도 결국은 못 견디면 이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뇌 전두엽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막 기억이 막 끊기니까 막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본 어떤 일본 책에서 그 책은 제가 지금 저 사진을 못 올렸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런 의심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간병하는 사람한테 나타난다. 그 사람을 못 살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가장 지금 소중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못 살겠구냐. 그 밑에 설명인즉슨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의존 상태가 너무너무 불안해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포기하면, 나를 떠나면 난 어떡하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못되게 굴고 더 괴롭히고 더 의심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내 곁에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게 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견뎌줘 제발. 떠나지 마. 이런 감정이 한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문학하는 사람이라서 막 되게 그럴듯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일본의 이 치매 분야에 가장 전문가이신 분이 쓴 책에 나온 문장이에요. 제가 그걸 출처를 지금 소개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쉬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의학적인 사례만 들어서 이제는 좀 다른 사례로 넘어오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때 일본 사회에서 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에 따르면 저 말이 정말 위로가 됐을까? 힘을 줬을까? 매우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힘내. 이미 당사자는 한계까지 힘을 내고 있다.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어떤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행사, 제 실명을 말하면 누가 될까 봐 못하겠는데 어떤 행사 제가 이런 진행 같은 걸 했었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힘드세요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이 정확하게 저 말이었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제일 힘들대. 더 이상 어떻게 더 힘을 내냐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든대요. 힘은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불어 넣어주는 게 아니고. 지면 안 돼. 이건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일본에서 많이 쓰나 봐요. 지면 안 돼. 이겨내. 근데 뭐 이기고 지는 문제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괜찮아. 안 괜찮거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괜찮아라는 말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뜻이죠.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런 뜻이라고 해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고통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나도 그런 때 있었어. 괜찮아질 거야.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언하는 말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건 공익광고처럼 했던 얘기인데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밑에 보면 힘든 사람 많다 이런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저렇게 다 곡해하면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죠? 저 사람한테 힘이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집이 다 날아갔어요.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생겼겠죠.
자식이 죽었어요. 먼저. 이런 분들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 상태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뭔가 날이 서 있을 수밖에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인 사람한테 야 나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반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말이 위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틀린 겁니다. 그거는 힘든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회적 참사 일어나면은 유가족들 피해자들한테 유가족답게 동정을 받으려면 피해자답게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아니면 나중에 막 욕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에 홈파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홈파티.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집에서 몇 사람 이렇게 소수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파티, 홈파티라고 하잖아요. 주인공이 연극하는 분인데 40대 여성입니다. 근데 한 달이 건너서 그런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배우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은 그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좋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야, 걔네들이 만 18살 되면은 밖으로 나와야 돼. 근데 돈을 500만 원인가 받고 나온다? 그 500만 원 받고 나와서 뭐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자립지원금, 정착지원금 그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적죠?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아마 보증금 같은 거 만들려고 하겠지,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그걸로 명품을 산대. 많은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 명품백 이런 거 산대.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럼 사는 말이 뭐냐면 금융 감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뭘 배웠겠냐 그런 거를. 그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배워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랄까 약간 동정인데 옆에 있던 이 연극 배우가 이제 듣기가 약간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대사입니다. 그 아이들 아까 가방 말씀하신 거요. 그게 꼭 그 아이들이 철이 없거나 허영심이 세거나 금융 문맹이어서가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밥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옷은 벗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게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가난이라 그런 것 같아요. 가방으로. 자, 이 구어체라서 헷갈리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의식주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시기야 혼자 해결하면 되니까. 집은 아무도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옷은 다 보잖아요. 허름한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기가 부끄러우니까 일단 명품 가방을 하나 사는 겁니다. 딱 매요. 그러면 거기로 시선이 다 가니까 가난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산 걸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썰렁해졌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겁니다. 근데 모르면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통수가 띵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내가 이런 사례를 경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 생각하면은 소름이 약간 끼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채식주의자 같은 이런 소설은 읽어보시면 되게 어려운 소설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캐릭터에. 어떻게 보면 공감의 실패담 같은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세 사람의 실패. 근데 이런 소설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인지적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대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금방 이렇게 떠먹여 주지를 않아서 금방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공감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책이나 뭐 영화를 볼 때 너무 공감이 안 돼서 그냥 껐어요. 뭐 책 덮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건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공감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읽고 보는 게 아니고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보고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는 작품이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감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해야 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공감할 가치가 없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진 않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유형, 낯선 유형일수록 공감하기 어려워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공감이 되는 것만 즐기면은 나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영화를 봐도 그냥 나인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점점 더 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안 되면 그냥 던져버리는데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공감의 반경, 장대익 선생님의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공감의 반경을 점점 넓혀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문학이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보면 확실히 책을 좀 많이 읽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길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픽해가지고 할 텐데 그 전에 좀 제 이야기를 좀 먼저 전해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심리 그런 상담가만큼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슬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매일 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보시는 것처럼 젊어요. 젊다 보니까 청취자층이 주로 40, 50대, 60대 이상까지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모든 그 슬픔과 아픔을 제가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짜증나고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뒤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네, 이런 사연이 왔네요. 네, 힘내세요. 늘 제가 했던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러시군요.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파이팅! 항상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저의 윗세대다 보니까 감히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나이도 어린 게 나를 뭐 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지.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그분이 위로받고 공감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아직 그 답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외에 그분이 조금 더 위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답 같은 거 좀 뭐가 있을까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험의 사례 있잖아요. DJ를 하면서 느낀. 근데 그거는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몰라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DJ를 60대, 70대 분이 DJ를 하셨어도 힘내세요 이 말밖에는 아마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공부라도 해보자고 그런 책들을 읽어본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고충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저도 똑같은데 제가 책에 썼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위로가 되는 경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 말의 그
그 표현적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 감정 상태가 뭔지를 아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 위로는 인식이다. 정확한 인식이 위로고 위로가 곧 인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별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책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경우입니다. 읽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요새 느끼는 감정을 되게 정확한 표현으로 써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밑줄을 딱 치고 바로 내가 이 기분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 누구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네? 이러면서 그 순간에 약간의 위로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 얼마나 더 이렇게 능숙한 표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냐 모르느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감정이 뭔지를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인 것이고 알게 되면은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해요. 좀 강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아까 제가 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 얘기했습니다만 100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손을 딱 잡고 저도 아이를 잃었어요.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이 당신 누구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아마 그냥 이 사람을 일단 껴안고 막 울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사실은 제일 좋은 상태인 거죠. 그게 목표여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운 경지라면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실용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책에서 본 구절인데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밧줄을 이렇게 휙 던져야 되는데 물속에 빠진 사람한테 밧줄을 던질 때처럼 밧줄을 던져야 되는데 한쪽 끝을 잡고 던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보니까 한쪽 끝을 안 잡고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으면 그냥 끌려가고 끝나겠죠. 근데 한쪽을 잡고 이걸 던져야지 그 사람이 잡으면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잡고 던지라는 건 뭐냐면은 말을 던지는데 이 말로 내가 뭔가를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을 겪었는데 뭐 장례식장인데 위로를 해주고 집에 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일단 가는데 내가 전화를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잘게. 그래서 이게 진동이 울리면은 깰 수 있게 할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혹은 너무 힘들면은 전화해라. 바로 올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잖아요. 이것도 책에서 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말이 조금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려가서 힘들지? 울어 그냥. 여기서 울어. 울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끼니 때가 되면 조용히 밥을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야 와서 밥 먹어. 다 먹었으면 가. 또 울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고마울 거다 아마 그 사람한테는. 뭐 이런 내용이 책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막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왜 안 되지? 이런 고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 그 이야기가 담긴 저쪽에 있는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그 책을 선물로 받으실 분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면 픽을 해주시고요. 좀 고민이 길어지시는 것 같으면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노안이라서 안경을 바꿔 써야 되는데 안 들고 와가지고요.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안 보입니다. 예. 그럼 제가 네, 골라주십시오. 고르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가벼운 질문 가겠습니다. 예,
개인으로서의 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으로서라고 한정을 한다면 뭐 제가 뭐 노벨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 꿈 같은 건 없고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이런 소망을 품어도 될까 싶은 소망은 공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그거는 아까 강연 중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상처를 주고 살지만 그 고통을 이렇게 조롱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 돈 얘기하고 배상금이 얼마라는 등 뭐 그런 얘기는 그 공동체가 대통령이 누구건 여당과 야당이 누구건 간에 그냥 공동체의 최하선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책에도 뭐 그런 얘기 가끔 썼는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제발 그런 소망은 가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소망을 안 얘기하고 공적인 것만 얘기해서 좀 더 이렇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소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은. 예. 자, 다음 질문 제가 미리 좀 뽑아왔습니다. 평론가님의 세상에 대한 인식, 따뜻한 감성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저도 평론가님처럼 작가의 내면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를 가장 사랑하는데요. 인생의 역사라는 책에서 시는 나를 사랑한다, 시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자신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좋은 시를 읽지 않는 사람들이 시를 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의 시대에 시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 문장을 쓴 건 맞는데요. 맥락이 좀 있는데 문학이 그래도 직업인데 문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그 중에도 그나마 시가 제 그 세부 전공은 시거든요. 그래서 시는 그래도 좀 관계가 좋다 나랑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 때마다 그래도 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건데 그 맥락 없이 그것만 들으니까 되게 건방지게 들리네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 무척 마음에 드셨대요. 네. 자기 위로 같은 건데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시가 왜 특히 중요하냐? 저는 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그 주제를 이걸 이제 여기 저 주최 측에서 붙여주신 제목인데 마음의 결을 읽는 문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예술 중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 그건 뭐냐? 그거는 영상, 뭐 색, 뭐 이미지 뭐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의 상대적 우월함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술은 또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이는 장르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정확하다는 것은 문법적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가장 애를 쓰는 게 시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쉬운 말들일수록 그건 오염된 말이고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말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이 마음이 뭘까 생각하는 거 이건 참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예쁜 구절 찾아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것도 저는 뭐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가 강조했던 인지적 가치
여기에는 어떤 마음의 진실이 담겨 있다. 그걸 찾는 거. 그걸 하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보람 있는 장르가 저는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 전공자로서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뭐 시가 최고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옹호를 좀 해본다면. 예. 네. 마지막 질문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개 골랐잖아요. 하나는 안 보이시지만 뭐 색깔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딱 가는 눈길이 가는 거 하나만 딱 뽑아주세요. 저만 뽑으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너무 긴 거는 제가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짧은 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짧은 건 제가 좀 했습니다. 네. 어디로 위에도 될까? 있고요. 네. 아, 저 이런 게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이걸로 갈게요. 예.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쪽. 네.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학생들을 만나는 교수로서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들이 꼭 간직했으면 하는 가치나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모이자 교수로서 이런 건 사실 저보다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만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함이 하나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훨씬 나쁜 사람, 그러니까 대놓고 나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 같아요. 돈이 최고고 뭐 비리 저지르고 뭐 자기 아는 사람 꽂고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 나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에 일부러 귀 닫고 내 친구들 뭐 안 좋은 일 있어도 그냥 위로할 힘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늘 마음에 걸리잖아요. 근데 나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나 정도면 괜찮지. 근데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면은 불편한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결함이 있기를 기대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결함이 발견되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면서 저렇게 위선자가 되느니 차라리 지금 나처럼 그냥 사는 게 나아. 나는 솔직하잖아.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다른 데서도 한 얘기지만 위선하고 미생이란 말 있잖아. 미생. 드라마도 있고. 미선이란 말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미선. 그러니까 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냥 아예 다 그 연기를 해서 그냥 옳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다 나쁜 짓만 하고 이런 위선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근데 이걸 구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점점 또 돼버리는 게 아닐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불편함을 주지 않는 존재들이 다 되어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런 경향이 점점 심해지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사실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좀 길게 또 적어주신 분들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 떼가지고 교수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요거 가져가서 다 읽어보고 읽어주세요.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만한 글을 쓸 기회가 있으면 쓸게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거기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한번 다는 못하겠지만 따뜻한 공감 강연과 그리고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